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죽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저자의 메시지, 그리고 저의 어제 멘토님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배웠던 내용,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만 꼽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는요,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강, 가족, 아니면 성공, 돈, 아니면 행복, 이런 거 다양하게 꼽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 연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건강을 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버느라 건강을 내동댕이 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 3가지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건강 없이 얻은 부나 명예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관계인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서 편리성을 제공받고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돈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한테 건강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요. 돈이 여러분한테 좋은 관계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니까 죽음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밖에 내가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돈과 건강과 관계,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삶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건 이때부터 돈은 의미 없어요. 죽을 때 우리 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라는 건 한 달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는 건 이미 건강도 사실은 끝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내 삶이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결론적으로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죽음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어. 내가 앞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책은 엘리자베스 키블로라고 하는 이 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뭔지,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는 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의료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을 둔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아직 자기가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삶을 항상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일단 이 책에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거를 내가 곧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거치는 5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첫 번째 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에 본인이 열심히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한다거나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한테 이 분노가 뻗쳐나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의료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분노가 뻗쳐나가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 분노가 향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멍청하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내가 반드시 살아야 돼. 아니면 우리 아이가 내가 없이 살아가려면 뭔가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니까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내가 절대 죽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한 감정이 왜 나쁘냐면, 일단 우울이라는 감정은 문제 해결에서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한마디로 우울이라는 상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빠져들고 심지어 파괴적인 방향으로까지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 5번째가 수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잃을 때, 그게 내 어떤 생명이 되었던, 아니면 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되었던, 아니면 내 관계가 되었던, 사람들은 이 5단계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병원 친구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병원에서 서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병원 친구가 사망하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게 되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이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일어난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타인의 문제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그건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라고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나도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저 사람이 겪는 문제는 언젠가 나도 겪게 될 문제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죽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역시 또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뭔가 사업했다 실패한 거지,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거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남편이 노래방 아가씨랑 바람이 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 문제니까 저런 일을 겪은 거고 나랑은 상관없지.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 바람을 피우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우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언제나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한부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각자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들은 자기가 1달, 3달, 6달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를 어떤 의학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통보를 받은 거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두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거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이거나 나하고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죽음을 가까이에 내가 두고 생각을 해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깝게 근접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멀리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세상의 통념,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안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입한 어떤 무언가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시한부라는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건 나에게 삶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한부를 선고받은 환자들은 남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남은 삶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은 삶에 굉장히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한부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과제가 두 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이제 거고요. 두 번째는 삶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이것처럼 어떤 문제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상의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가짜 문제 때문에 삶을 마감해가는 순간까지 이게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서 꺼내는 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대요. 어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의료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사려 깊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려 깊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인생이 당신에게 남은 삶이 이만큼이고 당신이 현재 당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볍게 떠나기 위해서 진짜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고 진짜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는 표면적인 문제들이 그 사람들은 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본인이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나라면 어떨까를 사려 깊게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그 사람한테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꺼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그 사람만큼 남은 삶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그 사람만큼 지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신경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플러스 몸이 아프면 감정 기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우리가 사려 깊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사려 깊게 들어주고 질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책임과 내 잘못으로 가져와서 스스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거를 악마가 인간을 컨트롤하는 이제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원을 10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인데요. 아이들이 항상 퇴원을 하고 나면 이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들은 제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한 기간이 되면 학원을 떠나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적인 손실을 내적인 상실로 가져와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고객이 떠났다는 외적인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면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거를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가져와서 이 죄책감의 영역으로 가져가면서 이거를 곱씹으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보 원장이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 책임은 맞지만 내 잘못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곱씹고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고객들이 저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인간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다 누구나 힘들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이제 뭔가 되게 이상적으로 책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매 순간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의 피곤함을 아이한테 뭔가 이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저렇게 정서적으로 내가 그때 충분히 교감해주지 못해서 저런 일을 겪는 건 아닐까라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가져와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감정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선택,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행동을 바꾸고 내 감정을 인식하고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선택의 결과로 미래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항상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곱씹고 후회하고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갈 때 아까 제가 환자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결론적으로 인생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만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가는 거. 이게 저는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엉뚱한 해법을 찾고 엉뚱한 해법을 실행하는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근본적으로 그거를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관계의 어려움을 맺는 그 원인을 잘못 진단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보다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남자랑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게 과연 내가 올바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외로움이라는 감정,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 이런 순간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인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그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 고려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끌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몸이라든지 이 사람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갔어. 그래서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생겼으니까 결혼해야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실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 사람이랑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 만나는 패턴 자체가 외로운 거 못 견디고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그 쓸쓸함, 아니면 혼자 있는 불안감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사람을 만났는데 지난번하고 만나게 된 그런 어떤 과정도 다르지 않아. 뭐 첫 번째는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가볍게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의 사람을 만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된 배경이, 이 사람도 완전히 감정적, 얘도 지 외로움을 해결하러 나왔고 나도 내 외로움과 불안함을 해결하러 나왔어. 그러면 이런 동기로 만난 두 사람이 과연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겪으면 이 문제를 다른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나쁜 선택을 더 빨리 해서 다음 문제를,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잘못된 남자랑 내가 만약에 결혼을 실패했어, 이혼했어. 그러면 거기서 틀린 것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틀렸으면 틀린 데서 배우고 깨닫고 나와야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사람을 만날 때 했던 실수, 시행착오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남자는 바뀌었지만 내 삶은 남자를 만나서 이 삶이 고달퍼지는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고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내가 잘못된 동기와 의도로 사람을 선택했고 만났고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틀렸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이 사실은 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문제의 출발점이 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각 단계마다, 각 레벨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 문제를 틀리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이러해서 여기에서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걸 깨닫고 그걸 개선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의 또 다른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 문제가 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단계, 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문제를 겪을 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할 궁리를 하는 사람.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의 성향과 기질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싫고 피하고 싶고 뭔가 이거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어서 이 문제가 나한테 오는 게 두렵고 이런 상태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발전할 궁리를 하는 대신에, 발전할 구멍을 찾는 대신에 빠져나갈 궁리, 그러니까 외면하고 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마치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덮어두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점점 더 인생이 사실은 힘들어지고 나빠질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더 돈도 벌고 지금보다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람들의 인생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잘 바뀌던가요? 인생이 바뀌려면 이전에 하던 거랑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가는 똑같은 길을 가면 어디에 가겠어요? 여러분이 원래 가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할 때 여러분이 쉬운 선택을 하면요, 삶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남자랑 헤어졌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다음 남자를 앞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다음 남자를 빨리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쉬운 선택이에요? 이건 굉장히 쉬운 선택이죠. 감정적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랑 겪었던 패턴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첫 번째 남자랑 뭐 결혼해서 예를 들어 아이라도 생겼다고 하면은 훨씬 더 삶이 복잡하고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반면 내가 삶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면 이전에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인데 어려운 선택을 해. 그러면 이전에 가던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하던 선택보다 더 어려운 선택,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겪어야 되는 현실의 고통들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뭐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의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라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왜?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지, 내가 익숙한 걸 선택하면 적어도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선택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측 가능한 불행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보다는 예측 가능한 불행을 택한다는 거. 왜?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느 정도로 삶이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가장 인생을 바꾸기 어려운 사람들이 중산층이거든요. 이게 중산층이 왜 어렵냐면, 보통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내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나한테는 기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 정도가 되고 나면 이것저것 손에 쥐인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뭐 내가 손에 쥔 약간의 자산도 있고, 내가 이제 약간의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약간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이런 거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를 보면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더 이상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찾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안에 그냥 안전하게 머무르는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 대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동물이고, 동물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화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되고, 자연 도태되면 우리가 퇴보하고, 결론적으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어 뿐만 아니라 나는 생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기본값 자체가, 우리도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거고,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이제 왜 위험하냐면, 보통 이래요. 중산층이면 스스로 만족하고요. 주변에서도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아이,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라고 주변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소음 같은 정보를 서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선택,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과정에 내가 방향을 바꿨다고 해도 현실에서 내 방향이 현실의 결과로 드러나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늘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삶이 실제로 바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잘 산다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지금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과연 돈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살피지 못했던 나의 건강이나 내가 돈 버느라고 보살피지 못했던 관계일까요?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매 순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과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삶을 보면은 우리가 잘 산다라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이 자녀를 남기려고 하는 것도 어떤 동물의 본성인 거죠. 내가 뭔가 세상에 남기고 떠나고 싶다. 근데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일부를 남기고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운 분들은 인생에 그래도 반 이상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는 그럼 세상에 뭘 남길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세상에 뭔가를 남긴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나랑 연결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나랑 연결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 내가 뭔가 유튜브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제가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남들은 타인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저의 책을 남긴다거나, 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나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동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오로지 생존과 번성과 뭔가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쓸모있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죽음이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항상 내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내 삶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야 삶의 진짜 깊은 의미,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진짜 내 삶에 원하는 목표, 방향성, 이런 거에 우리가 더 가깝게 항상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잘 사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이제 종료 시점이 있는 일과 종료 시점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종료 시점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쵸? 프로젝트는 그 시점이 끝나고 나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종료 시점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경기를 본다고 할게요. 월드컵 경기를 보는 건 그 월드컵 경기는 오늘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서 숨이 붙어 있는 한 평생 동안 여러분한테 종료 시점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시점이 있는 문제와 종료 시점이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 종료 시점이 없는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죽음의 5단계, 처음에 부인하고, 처음에 부정하고, 두 번째는 분노하고, 세 번째는 타협하고, 네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울해하고, 다섯 번째 수용하는 이 5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겪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외적인 손실의 문제를 내적인 상실로 가져와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제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원생들이 태어나는 거를, 원생이 태어난 건 제가 손실이죠. 경제적인 손실이고 학원의 비즈니스의 손실인데,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당연히 이 부분의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거나 아니면은 건강의 손실이라거나 이런 손실을 잃게 되는데, 이 손실을, 외적으로 일어난 손실을 내적으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실패나 자기 자신이 어떤 뭔가 그런 내 자신의 실패라든지 외적인 손실이 무조건 나쁘고 외적인 손실이 무조건 실패라는 식으로 내면화해서 개인적인 고통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 때는 내가 되게 스스로 자신감도 있고 막 스스로 자존감도 높고 내가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막 자기에 대한 만족과 인정이 충만해요. 막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외적인 결과가 달라졌어. 시장이 달라졌어. 그래서 어떤 내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결과값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돈을 잘 벌 때는 스스로 막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막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하다가 돈을 잘 못 버는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되게 쓸모없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외적인 어떤 성취와 나라는 사람이 동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낸 거는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고 또 노력도 했고 실력도 있으니까 만들어낸 거지만 이 개인적인 성취 영역에는 반드시 운이라는 거 하나가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역시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됐을 때 운의 영역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됐을 때 역시 또 이거에 대해서 운이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거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성공을 내면화해서, 특히 내면화 개인화해서 내가 잘해서 된 거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더 이상 이전에 나에게 적용됐던 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이때 똑같은 일이 연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말을 넘어선 침묵의 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옆에서 죽어가는 환자 곁에 앉아서 이제 그 곁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평화롭게 그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작은 진실에는 분명한 말이 있고 커다란 진실에는 위대한 침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작은 진실에 있는 분명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막 조언을 하죠.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하는데, 조언을 해야 될 때와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될 때와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해야 될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거나 자기도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함부로 무책임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타인의 무책임한 조언으로 사실 누군가의 인생은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개입을 하는데, 제가 만 20년 동안 아이들과 부모님 옆에서 지켜본 결과, 부모님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지 않거나랑 상관없이 부모님이 아이를 믿는다는 거는 걔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틀리는 경험을 하도록 그냥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틀렸을 때 가장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내가 껌껌이 개입하고 내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 뭔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본인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진실에는 분명한 말이 있다는 건,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 내가 타인과 뭔가 나눌 때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는 말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입에서 떠오르는 말을 함부로 막 짓거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사력 있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경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쓸모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위대한 진실에는 커다란 진실에는 위대한 침묵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말을 하거나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오래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개입해서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개입하지 말고 얘가 틀리는 걸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 아이들이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경험을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아이들이 웬만큼 머리가 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틀리면서 자기가 주장한 게, 내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기능하지 않는구나. 나 혼자 스스로 계획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나 스스로 그런 거를 해나가기에 내가 의지력도 부족하고 스스로 아직 이런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구나를 본인이 틀리는 경험을 해서 깨닫도록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문제를 겪을 때 개입해서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틀리고 있는 걸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 이 사람이 답을 찾아가고 깨닫고 그런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더 큰 책임의 관점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잃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 이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 3가지 중에서 돈, 건강, 관계. 여기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한다면 돈보다는 건강일 거고요. 돈보다는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보다 건강이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이나 관계를 포기하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해야지 현실에서 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차이에 이 갭이 상당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하지 않는 선택, 나머지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강제적인 시스템, 강제적인 어떤 종료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만 10년 동안 학원 운영을 하다가 2년 정도 전에 학원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학원이라는 걸 제가 왜 종료하고 나왔냐면, 돈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학원이고, 그동안 가장 오래 해왔던 게 학원이고, 뭔가를 제가 새로 했을 때 돈을 버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저한테 빠르게 떠오르는 게 가르치는 일이나 아니면 이전에 하던 학원업을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이 공간에서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잃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이전에 내가 누리던 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잃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이 잃는 거를 두려워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안전지대 밖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학원을 종료하는 선택을 했던 건, 여기에서의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학원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세상에 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안 했던 일을 해야 되고, 이전에 안 했던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전에 안 했던 경험을 하고, 이전에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혼자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학원을 정리하는 거를 조언을 해주셨고 피드백을 해주셨고, 단계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촘촘하게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멘토님과의 코칭의 결과로 저도 안전지대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2년의 시간을 되돌려서 말을 해본다면 사실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전에 하던 업을 했던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움의 관점, 인생을 제가 다음 단계로 뭔가 성장하고 세상에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학원을 종료하고 나온 선택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존에 하던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 하나와, 여러분이 그 안전지대 밖으로 조금 나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노력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이 때로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옛날에 했던 그 성공의 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 그 이불 가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결혼 예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런 뭐 이불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그 온라인상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불을 살 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그런 이불을 사는 시대였고, 그분이 그 시대에는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시장의 이불 가게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 어떤 그런 매장들이 나오기도 했고, 아니면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직구를 한다거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유통의 어떤 그런 판이 바뀐 거죠. 근데 그래서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계속 붙들려서 이 한 가지만을 고집한다거나, 심지어 이 잘못된 과거의 성공을 붙잡으면서 이거를 막 내 자녀한테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까지 내가 이불 가게에서 돈 벌었으니까 너도 이불 가게를 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신의 성공의 노하우를 복제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데, 왜 그런가 보면 과거 자신의 성공에 운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성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여러분 비선형적이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걸 더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세상에서 과거의 어떤 성공의 방법을 가져다가 더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언제든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한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시달리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진짜 시달리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정말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 순간에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것 뿐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인간들이 다양한 의미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되게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사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에 후회되는 부분이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죽음까지 그런 타이머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는 죽음이 내 옆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이 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세상에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어떤 그런 내 어떤 목적과 소명을 다 하고 떠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 죽음이라는 여정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